일본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NHK 긴급 속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해군마저 호위를 거부한 죽음의 바다. 세계 모든 배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 한복판을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선박들이 포착됐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4시간 회의하고 결론 못 낸 일본. 4시간 만에 189명을 전부 대피시킨 한국. 한국한테 머리 숙이느니 사표 쓰겠다던 일본 관료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NHK 긴급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쿄 가스미가세키 국토교통성 7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주워올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사국 긴급 소집입니다. 국제항해안전과장님,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국토교통성 회사국 국제항해안전과장이죠. 32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일본 상선이 지나는 모든 바닷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세계 3대 해상 요충지를 32년간 관리해 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관리가 아니라 구경이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구두 바닥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올랐죠.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6대가 전부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화면 위에서 저는 32년 경력 중 가장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적 화물선이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올리고 있었죠. 선체 옆면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관통한 자리였죠. 화염이 갑판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구조 보트가 내려진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저 안에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2년간 서류 위에서만 봐왔던 해상 사고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폭이 겨우 54km입니다.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거리도 안 되는 좁은 바닷길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원유 탱커만 수십 척이 통과하죠. 이 바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폭등합니다. 하루 봉쇄에 7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죠. 이틀이면 각국 증시가 흔들립니다. 사흘이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죠. 일주일이면 세계 경제가 뿌리부터 뒤흔들립니다. 그 바다에서 이란이 움직인 겁니다. 탄도 미사일이 해안가를 따라 전진 배치됐습니다. 사거리 안에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들어왔죠. 혁명수비대 소속 드론이 해협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속정들이 해협 입구에서 위협 기동을 반복했죠. 그리고 첫 번째 피격이 터졌습니다. 바로 일본 선박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피격 확인. 태국 국적 화물선도 공격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인도 선박 피해 확인. 세 번째. 모니터 위에 붉은 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상황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커피잔을 드는 손이 떨리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30년 같이 일한 베테랑이 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운회사였죠. 선박보험료가 15배로 뛰었습니다. 보험사가 전부 손 떼겠다고 합니다.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박 한 척이 수천억 원짜리 자산입니다. 보험 없이 그걸 전쟁터에 밀어넣을 사람은 세상에 없죠. 해운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해협에 못 들어갑니다. 바다가 죽었습니다. 유럽 선박 정지, 일본 선박 정지, 중동 선박 정지. 한 척도 빠짐없이 전부 멈춰버렸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세계 물류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점처럼 찍힌 수백 개의 선박이 전부 멈춰 있었죠. 마치 시간이 정지한 바다 같았습니다. 32년간 이 바다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토교통성 대회의실이었죠. 장관 직속 위기관리팀, 해사국 전원, 외무성 중동과 방위성 연락관까지 모였습니다. 23명이었죠.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수백 척의 선박, 불타고 있는 일본 화물선, 이란 해안가를 따라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가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었죠. 제가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에 일본 국적 선박 11척이 있습니다. 그중 한 척이 피격됐고 나머지 10척은 항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죠. 61세. 해사국에서 35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은 일본 회사 행정의 산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일본 회사 행정이 아시아 최고라는 확신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죠.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회사 행정은 전부 일본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본 국토교통성이 한국해양수산부 초기 시스템 구축에 기술 자문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시카와 부국장은 그 사실을 30년간 우려먹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이런 말이 나왔죠. 한국해양행정,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준 겁니다. 회의실에서 이시카와 부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죠. 미해군에 호의를 요청합시다. 세계 최강 해군입니다. 동맹국 선박 보호는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일 동맹. 그 세 글자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외무성 채널을 통해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답이 왔죠. 호의 거부. 이란 공격 위험이 너무 높다는 판단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3번을 확인했습니다. 답은 같았죠. 미해군은 군사충돌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상선 호의를 거부한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물러났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해상자위대를 보낼 수 있습니까? 헌법 해석 문제가 걸려 있었죠? 그러면 외교 채널로 이란과 협상합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의견은 나왔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상자위대 파견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란 측과 외교 접촉을 시도합시다. 해운사에 일단 대기 지시를 내립시다. 선원 가족 대응 매뉴얼부터 만듭시다.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죠. 그 사이에도 바다 위 선원들은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해운회사였죠. 선원 가족들이 본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느냐고 난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원 위치를 모른다고요? 지금 피격 해역에 우리 선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이 지났죠.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화가 왔죠. 정확한 인원은 파악 중입니다. 선박별 승선 명부가 본사, 선사, 대리점에 분산돼 있어서 즉시 취합이 안 됩니다. 우리 선박이 11척입니다. 선원이 몇 명 타고 있는지 30분 안에 답을 못 낸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32년간 회사 행정을 해왔는데 위기 상황에서 자국 선원 수조차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얼굴들이 지쳐가고 있었죠. 도시락이 들어왔지만 손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 12시간, 14시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랬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한다. 14시간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까?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시카와 부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링, 협조,
관망. 이 세 단어가 일본 정부의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남았죠.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위성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외무성의 타나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48세. 도쿄대 법학부 출신의 외무성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이었죠.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를 쓰는 방향이 늘 불편했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대놓고 깔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한국해양수산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같은 해역에 선박을 운용하고 있으니 위기 대응 정보를 교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으니 정보를 나누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시카와 부국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언제 돌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죠. 한국한테 정보 요청?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독이 들어 있었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굴욕은 없다. 부국장님, 저는 단순히 실무적 정보 교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타나카 과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 부국장은 물러서지 않았죠. 타나카 과장, 당신은 한국해양행정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나? 이시카와 부국장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일본 해사국 연역 액자를 가리켰죠. 여기 적혀 있지 않나. 1970년대 한국해양청 설립기술 자문. 우리가 그려준 설계도대로 만든 조직이야. 매뉴얼도 우리 거 번역한 거고 전산 시스템도 우리가 가르쳐 준 거야. 이시카와 부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제자한테 머리 숙이는 스승이 어디 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해양행정 초기에 일본의 기술 자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이었죠. 타나카 과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준 매뉴얼을 베껴 쓰는 수준이죠. 정보 교환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한국한테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타나카 과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합리적 제안을 했다가 상관 눈치를 보고 180도 돌아선 거죠. 전형적인 관료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바다 위 선원들이니까요. 부국장님, 한국 이야기는 적겠습니다. 그보다 지금 우리 선원 안전 확보가 급합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돌아섰습니다. 그건 해운사 책임이야. 우리는 모니터링하면 돼.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상황실에 저와 타나카 과장만 남았죠. 타나카 과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전면전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타나카 과장도 나갔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6대의 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불타는 일본 선박, 멈춰있는 수백 척의 배, 미사일 사거리를 표시하는 붉은 원. 그때였습니다. 위성 화면 오른쪽 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사불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패턴이었죠.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선박 식별 시스템에 뜬 국적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모든 배가 멈춘 바다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선박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한국 선박이 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이시카와 부국장이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준 매뉴얼을 베껴 쓰는 나라. 그런 나라의 선박들이 세계가 멈춘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한국 선박들의 이동 궤적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3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 의자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죠. 등이 뻣뻣했습니다. 목도 아팠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대했죠. 밤새 한국 선박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31척이 동일한 시간대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죠. 한 척이 먼저 가고 다른 척이 뒤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31척이 거의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누군가가 동시에 명령을 내린 게 분명했죠. 둘째, 이동 방향이 전부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안전 해역이었죠. 이란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최적 경로였습니다. 제가 32년간 해도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단언하건대 저 경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만이 설계할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셋째,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전속력으로 도주한 게 아니었죠. 12노트. 연료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 순항 속도였습니다.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이건 실시간 대응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 대응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죠.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각을 역추적해봤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대피를 시작한 건 첫 번째, 피격 사건이 터지기 8시간 전이었습니다. 8시간 전이라고요? 일본 선박이 미사일에 맞기 8시간 전에 한국은 이미 선박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NHK 속보를 보고 허둥대며 회의실에 모였을 때 한국 선박들은 이미 안전 해역 근처에 도달해 있었죠. 우리가 14시간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끝내놓은 겁니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수치심이 볼을 타고 올라왔죠. 아침 8시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도 들어왔죠. 넥타이를 매만지며 저를 보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야마모토, 밤새 여기 있었나? 얼굴이 엉망이군. 부국장님, 보실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 선박 이동 데이터입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침부터 한국 이야기인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마지못해 모니터 앞에 섰죠. 화면을 5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죠. 한국은 원래 무모합니다. 앞뒤 안 재고 달려드는 게 국민성이야. 세월호 때도 그랬잖나. 매뉴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대형 참사를 만든 나라야. 하지만 이건 무모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이시카와 부국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야마모토, 한국 선박이 움직이든 말든 그건 한국 문제야. 우리는 우리 선박에 집중해. 다른 나라 분석할 시간에 우리 선원 명단이나 정리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뼈아픈 말이기도 했죠. 우리 선원 명단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시카와 부국장이 나갔습니다. 상황실에 다시 혼자 남았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서 한국 선박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의 말처럼 한국이 무모한 거라면 왜 31척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무모한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만이 일사불란해질 수 있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에게 보고하든 말든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32년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오후가 되자 한 통의 보고서가 제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회사 기구 긴급 공유 문서였죠. 각국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 대응 현황 보고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각국이 제출한 대응 보고서가 하나의 파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일본 것부터 열었죠. 3페이지였습니다. 상황인지, 관계부처 협의, 대응 방안 검토 중. 14시간 회의 결과물이 이 세 줄이었죠. 부끄러웠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7페이지. 상세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호의, 거부, 자국 상선 보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음, 해운사 자율 판단의 위임,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대응이 이 수준이었습니다. 영국. 4페이지. 항로 중단 결정, 철수, 프랑스. 3페이지. 운항 중지, 독일. 5페이지. 대한항로 검토 중. 전부 비슷했습니다.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검토 중이거나. 저는 살짝 안심했죠. 우리만 못한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42페이지. 저는 페이지 수를 3번 확인했습니다. 파일 오류인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42페이지가 맞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제출한 상황에서 한국은 4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차가 나왔죠. 한 장. 위험해역 내 한국 국적 선박 현황. 2장. 선원 개별 관리 현황. 3장. 대피 경로 및 시간 계획. 4장. 식량, 연료, 의약품 확보 현황. 5장. 청해부대 연계 작전 태세. 6장.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을 펴고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에 있는 한국 국적 선박 31척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31척. 한 척도 빠짐없이 전부요. 각 선박의 현재 좌표, 이동 방향, 속도, 다음 기항지, 화물 종류, 화물량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죠. 위성 기반 선박 자동식 별장치와 연동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2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선원 189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명단이라고 하면 이름만 적혀 있는 걸 상상하시겠죠. 아니었습니다. 189명 한 명 한 명의 이름, 나이, 혈액형, 기저질환 유무, 비상연락처, 현재 건강 상태, 최근 식사 시각, 수면 시간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태연, 43세, A형, 고혈압 약 복용 중, 비상연락처 배우자 박민지, 현재 건강 상태 양호, 식수 보유량 72시간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189명 전원이요.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선원이 몇 명인지도 30분 안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189명의 혈액형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3장. 대피 경로 및 시간 계획. 31척 각각의 대피 경로가 개별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선박 크기, 속도, 화물 종류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달랐죠. 대피 완료 예상 시각까지 30분 단위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피 시작 시각이 기록돼 있었죠. 위기 경보 발령 직후 4시간 이내 전 선박 대피 개시 완료. 4시간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이란 군사 긴장 징후를 포착한 시점부터 4시간 안에 31척 전부를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NHK 속보를 보고 허겁지겁 회의실에 모인 시점에는 이미 한국 선박 31척이 대피 기동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후였죠. 4장. 식량과 연료 확보 현황. 45일분의 비상식량이 사전에 분배돼 있었습니다. 의약품도 선박별로 기저질환 보유 선원에 맞춰 개별 배치돼 있었죠. 고혈압 약, 당뇨 약, 천식 흡입기까지요. 189명의 건강 상태에 맞춤으로 준비된 의약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기가 터지고 나서 만든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터지면 버튼 하나로 가동되는 체계를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이시카와 부국장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상황실에 들어온 거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보고 있다고 하면 또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감출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해양수산부 대응 보고서입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귀찮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모니터를 힐끗 봤죠.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42페이지.
한국 관료들은 서류 만드는 걸 좋아하지.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내용은 뻔할 텐데.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시카와 부국장이 한숨을 쉬며 화면에 눈을 댔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이시카와 부국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에서 이시카와 부국장이 스크롤을 직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빼앗듯이 가져갔죠. 189명 개별 관리 데이터가 펼쳐진 페이지에서 이시카와 부국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선원 189명의 혈액형과 기저질환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원이 몇 명인지도 즉시 파악하지 못했죠. 이시카와 부국장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인구가 적으니까 가능한 거야. 관리 대상이 적으면 당연히 세밀해지지. 우리는 규모가 다르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선박은 31척이었습니다. 우리 선박은 11척이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규모가 더 적었던 건 우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이시카와 부국장이 천천히 마우스에서 손을 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집어들었죠. 한 모금을 마시려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시카와 부국장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죠. 35년간 곧게 펴고 있던 그 어깨가. 저도 몰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아직 선박관리 시스템뿐이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시스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죠.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해협을 향해 이동한다고요? 세계 모든 배가 해협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배치되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유조선이 거꾸로 해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선종이 뭡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30만 톤급이죠. 30만 톤이요? 원유를 가득 싣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배가 미사일 사거리 한복판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위성 화면에서 한국 유조선을 나타내는 점 하나가 해협 입구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었죠. 경고 무전은 보냈습니까? 국제해사기구 비상 채널로 수십 차례 송신됐습니다. 전부 수신 확인이 됐죠. 경고를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타나카 외무성 과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야마모토 과장님, 한국 유조선이 해협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지금 해협 입구까지 30분 거리입니다. 타나카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모한 도박이군요.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이란 미사일 사거리 한가운데를 원유 가득 싣고 지나가다니. 한 발 맞으면 배가 통째로 불덩이가 되는 건데요. 타나카 과장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마치 쇼를 구경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저 배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는 타나카 과장의 그 표정이 불쾌했습니다. 저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구경하듯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협 진입까지 예상 시간 20분. 모니터 위에서 한국 유조선의 점이 해협 입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한국 유조선이 해협을 뚫으려 한다고. 15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이란 해안이 육안으로 보일 거리였죠. 5분. 그리고 한국 유조선이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모니터 위에서 점 하나가 좁은 해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이란과 오만 해안이 보이는 수로였죠.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된 해안선이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리고 있었죠. 전속력입니다. 최대 출력으로 해협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30만 톤짜리 유조선이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공격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유조선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죠. 10분. 해협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과장의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주먹을 쥐고 있었죠.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15분.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통과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선박이 해협에 진입합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선박도 이동 중입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줄줄이 해협을 관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배가 무사히 빠져나오자 두 번째가 들어갔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 명의 용감한 선장이 무모하게 돌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박 간 간격이 정확히 7L입니다. 진입 시간도 15분 간격으로 일정합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죠. 이건 사전에 계획된 돌파입니다. 경로, 시간, 간격까지 전부 계산돼 있었던 겁니다. 타나카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웃었던 그 말이. 저는 타나카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과장, 이게 도박으로 보입니까? 타나카 과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사작전 수준의 정밀함을 갖춘 작전이었죠. 하지만 민간 선박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유조선들이 해협을 빠져나온 지점에서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죠. 해협 출구 부근에 한국 해군 함정의 위치 신호가 잡힙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청해부대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덴만에 파견한 상시 작전 부대가 해협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조선이 공격받으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위치였죠. 민간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통합 관리하고 사전에 경로와 시간을 계획하고 그 뒤에서 해군이 군사적 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관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국토교통성은 해운사에 알아서 하라고 했죠. 방위성은 헌법 해석 문제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에 매달리다 거절당했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라는 14시간 회의의 결론이 허공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버튼 하나로 민관군이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우리는 14시간 회의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결론을 냈죠.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민관군 통합 시스템, 선박 31척 실시간 추적, 선원 189명 개별 관리, 사전 대피 계획, 해군 엄호,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원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한국 해양 위기 관리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국제해사 기구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일본 언론에서도 당시 잠깐 다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습니다. 크게 주목하지 않았죠. 한국 해군의 작전이었으니까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중간부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죠.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학 운반선을 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죠. 해적 13명이 총으로 무장하고 배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협상을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니까요. 실제로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 대부분이 몸값으로 해결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작전을 결정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눈이 커졌습니다. 인질이 21명이나 잡혀있는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는 겁니까?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암이 납치 선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만 한복판에서 쫓아간 거죠. 작전 개시. 새벽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헬기에서 갑판으로 강하했습니다. 동시에 고속 단정으로 접근한 요원들이 선체를 올라탔죠. 해적 13명, 전원 무장, 인질 21명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좁은 선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기관실, 선실을 하나하나 돌파해야 했죠. 인질이 있었기 때문에 무차별 사격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정밀해야 했죠. 결과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해적 13명 중 8명 사살, 5명 생포, 그리고 인질 21명 전원 구출. 전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출했습니다. 선장이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나머지 선원 20명은 무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작전입니까? 해적 소탕 작전에서 인질 전원 구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미국 네이비실이 수행한 구출 작전에서도 인질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그만큼 어려운 작전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한순간의 실수가 인질의 목숨으로 직결되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방위성 연락관 스즈키가 들어온 거였죠. 52세. 해상자위대 출신으로 방위성에서 타 부처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국 군사력에 대해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야마모토 과장, 이 시간에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한국 청해부대 관련 자료입니다. 스즈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청해부대. 한국 해군이 아덴만에 보내는 부대 말입니까? 그거야 뭐. 우리도 소말리아 해적 대응으로 호위함을 보내고 있으니까. 스즈키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 전력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실례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의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보유 척수, 잠수함 전력, 소해 능력. 어느 항목을 봐도 한국 해군과는 차원이 다르죠. 스즈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실제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덴만 여명작전 자료를 스즈키 앞에 밀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스즈키가 귀찮다는 듯이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스즈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놓더니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죠. 스즈키가 자료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인질 21명 전원 구출이라고요? 네. 해적 13명 완전 제압이고요? 네. 스즈키가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팔짱을 풀었죠. 등을 의자에 기대더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작전군에게 같은 임무를 줬다면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해상자위대 출신이 자존심을 꺾는 발언을 한 거였죠.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한국 해군의 작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스즈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이후에 한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선박 실시간 추적, 선원 개별 관리, 청해부대 즉각 투입 연계 체계, 여명작전 이후에 전부 구축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 31척 실시간 추적, 189명 개별 관리, 청해부대 엄호.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명작전이라는 실전 경험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죠. 위기를 겪고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위기를 겪고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스즈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봤습니다. 야마모토 과장, 우리가 한국을 너무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건 바다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포함한 상황실 전원이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위성 스즈키 연락관이 긴급 자료를 들고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야마모토 과장, 이것 좀 보십시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온 게 분명했죠. 뭡니까? 중동 방공 작전 분석 보고서입니다. 방위성 정보본부에서 넘어온 겁니다. 스즈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봤죠.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한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천궁 2점. 한국이 만든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방공 무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동 실전에 배치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하나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실전 요격 성공률 97.3%.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네 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죠. 잠깐,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방공 미사일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맞추는 무기입니다. 말로 하면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음속의 몇 배로 떨어지는 물체를 공중에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지, 추적, 발사, 유도.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죠. 한 단계라도 틀어지면 끝입니다. 그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 무기의 실전 요격률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실제 성능이 낮다는 분석이 적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천궁이가 97.3%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공격도 이루어졌죠. 무인기 수십 대가 낮은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높은 곳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드론은 반대로 낮은 곳에서 느리게 스며들죠. 이 둘이 동시에 날아오면 방공망이 혼란에 빠집니다. 위를 봐야 할지 아래를 봐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이런 복합 공격을 받았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돼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거죠. 천궁이가 가동됐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죠.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첫 번째 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그리고 드론이 낮은 고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방공 시스템은 탄도 미사일 요격 후 적어도 표적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레이더를 재설정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새 표적을 할당받아야 하죠. 그 몇 초의 공백이 치명적입니다. 천궁이는 탄도 미사일 요격 직후 거의 동시에 드론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동시 교전이었습니다. 고고도 탄도 미사일과 저고도 드론을 거의 동시에 요격한 겁니다. 보고서 하단에 수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1차 공격. 요격률 97.3%. 2차 공격. 96.1%. 3차 공격. 야간 교전. 97.8%. 4차 공격. 96.5%. 5차 공격. 95.7%. 5회 연속 95% 이상.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어쩌면 우연일 수 있죠. 하지만 5번 연속은 운이 아닙니다. 기술력입니다. 스즈키가 옆에 서서 같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패트리어트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복합 공습 상황에서요. 스즈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위이고 가격은 절반이에요. 실전 검증까지 완료됐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보고서 끝부분에 추가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 추가 도입을 긴급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카탈로그를 보고 산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직접 써보고 나서 더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도입 검토 시작. 이라크 정보 요청 접수. 카타르 한국 방산 관계자 접촉 확인. 중동 전체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한 줄을 더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만 군사 포럼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97%를 기록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아시아에서 진짜 군사 강국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수만 건 공유된 글 하나가 있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대만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아시아 군사 질서에서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위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타나카 외무성 과장이 들어왔죠.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야마모토 과장님, 방금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중동 국가들이 일본 방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고 있답니다. 대신 한국 방산 쪽으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타나카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죠. 한국한테서 배울 게 있겠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일부가 한국 방공 시스템,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타나카 과장,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준 매뉴얼을 베껴 쓰는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나카 과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은 상황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있었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이시카와 부국장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이시카와 부국장이 벽에서 등을 떼고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상황실에 남은 세 사람, 저와 스즈키와 타나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증명했습니다. 선박관리 시스템으로 증명했죠. 청해부대로 증명했습니다. 여명작전으로 증명했죠. 해협 전속력 돌파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97.3%로 최종 증명을 해낸 겁니다. 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죠. 저는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 자신이 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화면 위에서 한국 선박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마치 처음부터 이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러. 밤 11시였습니다. 상황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스즈키도 타나카도 전부 돌아갔습니다. 형광등 두 줄 중 한 줄이 꺼져 있었죠. 모니터의 푸른 빛이 어두운 상황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왼쪽에 일본, 오른쪽에 한국이라고 적었죠. 32년간 제가 봐온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위기 감지. 일본. 이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국토교통성은 일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NHK 속보가 터지고 나서야 긴급 소집이 됐죠. 한국. 긴장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즉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피격 사건이 터지기 8시간 전에 이미 선박 대피가 시작됐죠. 초동 대응. 일본. 14시간 회의. 결론 없음.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협조. 한국. 4시간 이내 31척 전 선박 대피 기동 개시. 189명 개별관리 체제 가동. 선원 보호. 일본. 피격 선박 선원수 파악에 30분 이상 소요. 선원 명단 즉시 취합 불가. 한국. 189명 전원의 이름, 혈액형, 기저질환, 건강상태, 식수 보유량까지 실시간 관리. 군사 대응.
일본. 해상자위대 파견론의 시작조차 못함. 헌법 해석 문제로 교착. 한국. 청해부대가 해협 출구에서 즉각 대기. 민관군 통합 작전 체계 가동. 위기 돌파. 일본. 선박 11척 전부 정박 상태. 전략적 이동 없음. 미사일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표적이 돼 있었음. 한국. 유조선 전속력 돌파. 사전 계획된 경로, 시간, 간격. 줄줄이 해협 관통. 원유를 직접 가져감. 방공 기술. 일본. 패트리어트 수입 운용. 자체 방공 시스템 미보유. 한국. 천궁이 자체 개발. 실전 요격률 97.3%. 중동 다수 국가 도입 요청. 세계 방공 시장 판도 변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바라봤죠. 왼쪽과 오른쪽의 격차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두 나라가 보여준 대응의 차이가 한 장의 종이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32년입니다. 저는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3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비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였으니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넘어선 정도가 아니었죠.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적 검토를 논의할 때 한국은 작전을 완료하고 있었죠. 우리가 미국에 매달릴 때 한국은 스스로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도쿄의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가세키 관청가의 불빛이 점점 꺼지고 있었죠. 이 건물 안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이 책상에서, 이 모니터 앞에서, 이 창밖을 바라보며 일본 회사 행정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부국장이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시카와 부국장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이시카와 부국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죠. 이게 뭡니까? 한국해양수산부 보고서야. 42페이지짜리.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한국 보고서를 프린트해 왔다는 겁니까? 아까 한국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을 찌푸리던 그 사람이 종이에 형광펜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메모도 적혀 있었죠.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겁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지만 단단했죠. 35년간 들어온 그 오만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수부에 연락해라. 공식 채널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국장님, 아까는 한국한테 머리 숙이는 이 사표를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표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뭔지 아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꼴을 당하는 거야. 이시카와 부국장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갔죠. 35년간 일본 회사 행정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라고 수십 년간 말해온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42페이지짜리 보고서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보고서를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189명 명단이 나오는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췄지. 저도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선원 이름도 즉시 모르는 나라가 아시아 최고라고 자만하고 있었어. 32년간. 이시카와 부국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한마디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61세 관료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죠. 35년 경력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시카와 부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업무로 한국해수부와 공식 협력 채널을 열어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박 실시간 추적 시스템 기술 자문도 요청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시카와 부국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일 보고서를 쓸 때 한국 대응과 우리 대응을 나란히 적어. 숨기지 말고 그대로. 부국장님, 그러면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국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시카와 부국장이 돌아봤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진실을 숨기면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 맞아야 할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그 말을 남기고 이시카와 부국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황실에 다시 혼자 남았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죠. 슬픈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안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시카와 부국장을 미워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분노했죠. 하지만 오늘 밤 그 사람이 42페이지를 읽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죠.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와 공식 협력 채널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을 방문했죠. 세종시에 있는 한국해양수산부 청사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해양행정을 32년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죠. 한국 측 담당자들은 정중했습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죠. 선박 실시간 추적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원 개별 관리 매뉴얼도 공유해 주었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 해수부 직원이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죠.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 세계가 멈춘 바다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시스템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호르무즈 해협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바다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세계 모든 배가 멈춘 바다. 미해군도 진입을 거부한 바다. 이란 미사일이 배치된 바다. 그 바다를 한국은 뚫었습니다. 선박 한 척 한 척을 관리하면서 선원 한 명 한 명을 지키면서 군사 업무까지 동반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묵묵히 화려한 선전이 없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과장된 자랑도 없었죠. 그냥 했습니다. 자국민을 지켜야 하니까. 원유를 가져와야 하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대응 비교 분석. 한일 해양행정의 구조적 격차. 이시카와 부국장이 말했던 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 한국이 해낸 것. 나란히 펜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저는 일본 회사 행정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 편견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죠. 하지만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덴만에서 자국민이 납치당했습니다. 그 아픔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죠.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를 실전으로 증명했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와도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또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서랍에 넣었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하죠.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 그 사실을 증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러웠던 건 한국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가 우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는 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는데 한국행 비행기 탑승구가 보였죠.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나라가
세계가 멈춘 바다를 뚫은 나라입니다. 189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한 나라죠. 하늘에서 97.3%를 찍은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갈 곳이 있었습니다. 가스미가 세키 7층 사무실. 32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일하기 위해서. 한국 해수부에서 받아온 위기 대응 매뉴얼 번역본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한 페이지씩, 한 줄씩, 32년간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늦었습니다. 32년이나 늦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위기를 겪고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 일본도 이제 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저와 이시카와 부국장과 이 나라 모든 공무원의 몫이겠죠. 가방을 고쳐 메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토교통성 야마모토 과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